현대 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 과정은 근대 과학과 르네상스 후기에서부터 나타나요. 과학과 기술이 합쳐지는 거는. 그런데 이게 본격화되는 게 그래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로봇 공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과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옛날로 치면 그 부분들은 다 테크놀로지거든요.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수학을 하시는 분들. 어떤 수학 계산, 통계 물리 계산을, 통계 역학 계산하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건 기술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는 엄연히 과학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든 정의가 마찬가지지만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도 여기 광의의 과학과 협의의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처음에 과학을 정의할 때 과학 철학자라든지 과학사가들은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쿤이라든지 포퍼라든지 과학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 두 분인데, 이 쿤이라든지 포퍼 이분들이 과학을 정의할 때도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협의의 과학에서부터. 하지만 쿤과 포퍼는 이미 20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진전돼서 논의가 커지면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의 과학은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죠.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적인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실험과학자들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험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력파를 발견한 분들은 물론 중력파가 왜 있는지 이것도 알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실험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론 물리학자 이렇게 해서 중력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걸 하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에 따라서 수행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 상사가 오다를 내리면 그 오다를 수행하는 것밖에 아니었죠. 물론 지금도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 물리학자들 이런 식으로 봐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수행하는 하급 관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론 물리학자가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과학이 됐다는 얘기죠. 과학의 범위가 막 바뀌고 있다. 특히 언제 많이 바뀌었냐면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 뜬금없이 포스트 모던 과학이란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세상을 설명하는 시도에서 합리적이지 않아도 좋아. 어쨌든 사물을 설명하면 돼.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신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화도 어쨌거나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면은 어느 날 카오스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설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종의 설명이 이루어지면 전부 다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던 과학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제 주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과학이란 범주를 어떻게 나누기가 힘들죠. 어떤 설명이라는 시도 자체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설명이 점점 더 옮아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같이 와닿는 이 둘의 통합으로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리스인가에 대해서, 왜 그리스에서 이게 시작이 됐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위에 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5개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때까지 왜 그리스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왜 그리스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실제로 리브로에서 나왔나 하는데 굉장히 얇은 소책자인데요. 한 120, 3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그냥 소장하기까지 필요할까는 싶지만 한 번쯤 읽어보기엔 좋은 이런 정도 책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책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함학당이라고 플라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학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번역을 한 책인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좀 어렵죠. 원전을 번역한 거니까. 이 원전 번역한 게 어렵다 싶으면 뒤에 있는 해제를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어쨌건 왜 그리스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양민족이었다.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하게 되고,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자기 내부에 충돌이 되잖아요. 이집트 얘기도 듣고, 페니키아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얘기도 듣고, 이것들이 충돌을 해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를 뭐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학과 과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 중심 사회다. 상업 중심이라는 거는 상업을 하려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야 되고, 여기에 중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얘기죠. 농경 중심 사회보다는 유목 중심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과정조차도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을 주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이제 다신교와 일신교를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을 안 믿는 민족은 없었으니까, 고대에는. 그런데 이 당시에 일신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민족적 일신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성경도 보면, 구약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맨날 레 뭐죠? 레 무슨 조커 맨날 싸워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제 조상이 좀 되는 블레셋인 하고 맨날 싸우는데, 그때 보면 블레셋인의 신이 따로 있어요. 암몬이었나요? 그 신이 따로 있고, 그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수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모두의 공통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거든요. 그들만을 돌봐주는 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신이 더 위대해요. 아니면 우리 신이 더 위대해요. 이런 식으로 민족적 일신교였다. 일신교 자체가.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전 인류를 다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일신교는 없었어요. 고대. 그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일신교가 생겨난 거는 로마 시대에 온 거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면서 실제로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구상에는. 그 이후에 이슬람교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나온 분파 중에 하나니까, 종교로 치면은 지금 현재 뭐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처럼 단일한 신을 믿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인류 전체가 하나의 신밖에 없다. 즉 창조자,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신은 없었어요. 물론 신화는 있었죠. 로마 신도 이제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고 뭐 이런 것처럼 최초의 신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신으로서의 존재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 일신교냐 민족적 다신교냐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 일신교는 사실은 그 당시 일신교도 다신교의 일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신교와 일신교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어요. 민족적 일신교는 결국은 뭐냐면 지배 이데올로기 하나였거든요. 이 당시의 고대 세계는 재정 일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신교라는 건 이 신에 의해서 왕이 지정이 됐고, 따라서 왕은 신의 대리자고 혹은 신 자신이기도 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 왕의 명에 반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체가 기존의 의견에 대한 이견을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사회다 이거죠. 일신교 사회라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곳에서는 뭔가 다양한 의견이 꽃피울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신교라는 거는 이 민족적 일신교와 비교했을 때 여러 다양한 신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테네가 자기네 폴리스의 주신이고, 누구는 이제 헤르메스가 주신이고,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주신을 믿는 애들끼리 우리 주신이 최고라고 싸울 수라도 있는 이런 의미에서 다신교는 사실은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본 조건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리스는 폴리스 사회였죠. 그러니까 지형이
들어왔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반도의 대부분 다 산악지대고 이 해안가를 주변으로 조금씩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기껏 해봤자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따로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 도시하고 도시를 갈 때는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바닷길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이런 조건들이 그리스 사회 자체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계로 묶지 못하고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독립국가 체제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게 민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가능했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핵심은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회가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 말고도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가 일어났지, 있지? 제자 백가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근데 춘추 전국 시대는 결코 민주정이 아니었잖아. 전부 다 왕이고 후고 이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물론 이탈리아도 뭐 피렌체 공화국이라든지 몇몇 공화국들이 있었지만은 베네치아 공화국도 있었고 모두가 다 공화국은 아니었었거든요. 일부는 공화국이었고 일부는 제후국이었고 뭐 일부는 공국이었고 이렇잖아요. 이런 식이 됐고, 그 다음에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났던 거는 16세기에서 17세기의 서구 유럽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는 한물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났죠. 전 철저하게 이제 과학에만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철학이고 뭐 사회학이고 이런 건 소용이 없고, 과학이 언제 발전을 하는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났던 중요한 거는 16, 17세기의 서유럽인데, 이때 이걸 주도했던 게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뭐 벨기에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좀 들어가네요. 독일까지. 이렇게 정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춘추전국 시대와 이탈리아 14세기, 12세기, 14세기 정도의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16,